점도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네. 얘기가 가장 우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전망에는 동의하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이제 원래는 저는 한 2번 정도, 9월, 12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3번 이나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변수는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중간의 변수가 뭐냐면 8월 7일부터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약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여나 이제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변수를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베이스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현재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 요거는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준은요,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올해 2번, 내년에 1번, 내후년에 1번, 그래서 4번 내후년까지 27년만까지 4번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금리를. 그게 6월달 전망이었어요. 이번에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올해 3번, 내년 1번, 내후년 1번. 그러니까 5번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 중탕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내후년, 이제 내년 말까지, 그렇죠? 내년 말이죠. 내년 말까지 6, 7번 낮출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내후년까지, 내후년 말까지 5번이고 시장은 내년 말까지 6, 7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내후년 말까지 7, 8번.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다른 생각을 하는, 동상이몽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내에 내분도 있지만 시장 내에서도 연준과 시장 참여자와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요 셋이 또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쪽에는요 상당한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언급해 주셨으니까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변동성, 상당한 변동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서 네네. 나타나서 네네. 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과거의 공식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와요. 네. 그럼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면 우리는 장기 채권을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아래가 누르면 같이 크네요.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요걸 눌렀더니 이렇게 올라가지 돼버리는 않았어요. 문제가 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높다는 건요. 이게 이렇게 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내린다고 했는데 내리니까 이게 이쪽이 툭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두려움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단기 금리를 내리는 거를 더 내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리려다가도 아니야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 시장에서 아니야 하는 순간 또 반대로 탁탁 이렇게 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 좀 올렸습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금리 관련해서 단기물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낮추니까 낮아졌는데 30년물 같은 장기물 네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영국은 5.5, 일본은 3.16, 프랑스가 4.39가 나와서 네네. 너무 높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게 프랑스 재정 위기가 또 이렇게 뭔가 스피로오버를 말씀하시는 스피로버 거죠.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전염 같은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먼저 프랑스 재정 위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려보면은 프랑스가 지금 현재 노동 생산성이 높지가 않고요. 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프랑스 올해 성장률 전망이 0.5,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죠. 프랑스는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5, 6년 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한테 법인세 감세 같은 걸 좀 해줬어요. 네.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도 좀 들어가서 네. 그때 당시 저 기억나는 게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2017년인가 18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단행했었던 감세가요. 뭘 만들게 되냐면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크게 키우게 돼요. 그럼 빚이 많아져 있잖아요. 그럼 빚이 많으면 이 빚을 갚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럼 이걸 많이 번다는 얘기는 성장이 강해져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금리가 좀 낮으면 돼요. 그러면 약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는 게 적으니까 이자 갚고 원금까지 조금 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의 성장세가 약해요. 네. 두 번째는 금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좀 재정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하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빚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프랑스는 돈을 안 빌려주려는 사람들한테 땡겨야 되니까 세게 불러야 되거든요, 이자를. 그럼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성장은 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럼 밖에서 바라봤을 때 프랑스의 재정은 그러면 이자도 못 갚으니까 이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영국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 자체로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노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 지출 이런 것들이 많이 컸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거 잘 조절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문제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이 이제 이번에 의원 선거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저기 여당이 힘을 잃어요. 야당에서는 복지 지출을 좀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수를 갖다 이제 그 소비세를 감세를 해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러면 일본도 재정 적자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영국이랑 프랑스랑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금리가 좀 뛰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그러면 전반적인 재정 위기 아니냐. 이게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 사태가 있었어요. 네. 이게 그리스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가요 무너지면서 그때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이탈리아, 있었어요.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동시에 흔들었고 이들을 흔들고 난 다음에는 유로존에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부터 시작해서 코어에 있는 독일하고 프랑스까지 흔들었거든요. 유로존 전체가 무너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프랑스의 재정 위기, 지금 프랑스의 이제 재정 리스크가 좀 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로 이게 전이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아요. 지금 다른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쵸.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하고 재정 부채 문제국 이탈리아하고 신용 등급이 크로스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탈리아는 신용 등급이 올라갔고 프랑스는 신용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피로버로 번지는 거냐 아니면은 프랑스만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찻잔 속에 태풍이라고 하기엔 워낙 크니까요. 어쨌든 큰 찻잔이 좀 커요. 그렇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바켓스 정도 되는 게 되겠죠. 그런 데에서의 이제 큰 이제 충격인 거지. 이게 유럽 재정 위기하고는 조금 좀 사뭇 다르지 않냐. 이제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몇 개국의 재정 지출에서의 부담을 좀 시장이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을 바라볼 때도 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감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요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여기도 빚의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얘를 갖다가 포커스를 두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쉽사리 못 내려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 기존의 교과서에 따른 원칙으로 채권 투자의 원칙을 세웠던 사람들은 일종의 관성적인 투자를 채권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해오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 게 네, 이게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실 때 글쎄요, 저는 조금 옛날하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채권이 자본 차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보면 교과서에는 어떻게 주식 투자라고 나오냐면 배당 소득을 받거든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주가 오르면 얼른 팔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누가 배당 생각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내일 오르나?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채권도 사실은 투자할 때 핵심은 이자를 받는 게 채권 투자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자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산 다음에 금리가 내려오면 기존의 높은 금리의 채권이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그럼 그때 그 프리미엄 받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짜리 채권을 사신 다음에 30년 장기 국채를 사신 다음에 6개월 안에 팔고 나와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게 이제 30년 ETF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을 하신다는 얘기는 기본은 나는 10년은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혹여나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해서 금리가 확 내려오면 그러면 땡큐 하면서 팔고 나오는 거지. 뭐 짧게 뭐 샀다 팔았다 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야 그렇게 오래 묶이면 싫잖아. 그래서 매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가 넘거든요. 그 이자를 받으면서 이 보상을 받으면서 시간을 기다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시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내려옵니까? 모르죠. 근데 내려오는 그 순간 수익을 내면서 중간에 땡큐하고 나오는 겁니다. 약간 사업하고 비슷해요. 사업하고 비슷한데 계속 사업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면
누군가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럼 권리금 받고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사업 시작하자마자 이런 거죠. 6개월 안에 권리금 받고 나오겠다고. 이런 사업은 아니, 보통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 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긴 채권을 짧은 시기열에서 단타로 채권 수익을 맞아. 내려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채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단기로 수익을 낸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는 그래서 단기로 금리가 많이 내려오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높은 이자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시면서 그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다 보면 또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일타 강사다운 말씀을 아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건 사실 되게 마음을 다지는데 투자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반갑고요. 이제 10월에 곧 네네. 10월이잖아요. 네네. 미국 정부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면은 단기 국채가 풀릴 텐데 단기 네네. 전망 뭐 그래봤자 지금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단기 전망해 주시고 또 곧 있으면 이제 내년이라고 또 막 그럴 텐데 네네. 내년 전망도 좀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단기 국채 쪽은요, 결국에는 수요를 풍부하게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 국채가 많이 풀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국채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를 좀 많이 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부채 부담이 큰 데다가 단기채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는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기하고 단기 금리가 있으면 이렇게 줄넘기 줄이 있으면요. 이 줄넘기 줄의 저쪽 끝이 30년짜리 금리고요. 가운데 쪽이 한 10년짜리 금리고 요쪽 끝이 그냥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금리면 연준은 요 끝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게 아주 기술 좋은 마법사면 저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앞에 요 정도만 영향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면 금리가 뛸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은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국채의 발행이 이게 큰 시장의 충격으로 올 것이냐, 이 앞에서 연준이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갈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크게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재무부도요, 장기 국채 발행은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나게 될 텐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미국의 초단기 국채를 같이 매핑을 시켜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단기 국채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 국채 쪽에서는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회기 연도가 바뀌면서 피스컬 이어가 바뀌면서 맞아요. 단기 국채가 쏟아진다. 요거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10월 달에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지금 국가들 간의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리고 국가들 간에도 서로 막 블럭이 나눠져 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생겼잖아요. 통화도 했고.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 쪽에서 만나면? 그걸 전후해서 환율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한 번 정도는 더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듯 하고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꼭 바라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선거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중간선거에서 무너지면서 뒤에는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거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는 패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가겠죠. 그럼 결국엔 경제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선거 이전에 성장은 뜨거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는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선거 이전에 이제 성장을 뜨겁게 만든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 기조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 중에는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옛날에 무슨 얘기했냐면 관세는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낮추기 위해서 올리는 거래요. 올려야 협상장으로 그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고율 관세로 협상을 해야 그들이 잘못된 무역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고 무역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게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의 핵심이거든요. 아, 둘 다 그 목적어, 그러니까 그렇죠. 대상은 둘 다 관세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결국에는 관세라는 게, 그래서 얼마 전에 베센트가 그 얘기를 해요. 미래에는 이 관세는 얼음처럼 녹을 것,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알아요. 그럼 그야말로 관세 효과는 단기적? 뭐 예, 그렇죠. 중단기로 그러면 보이는 만약에 것 관세가
내년에 만약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관세 효과는 단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근데 거죠. 언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역 대상국들이 그 카드를 읽어버리니까 그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죠. 협상. 예, 그래서 용- 트럼프 행정부가 미란이라는 사람까지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핵심은 그거겠죠. 알고 있지 않을까요? 관세를 나중에 낮춰줄 거라고.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관세로 인해서 지금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대요. 3천억 달러 목표로 했는데 그거 거둘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5천억 달러도 거둘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만족하지 말고 1조 달러를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로 부채도 좀 상환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해요. 관세로 인해서 거둬들인 수익금 있잖아요. 이거를 그 미국 국민들한테 리펀드 해주겠다고. 와. 예, 근데 이거 올해는 리펀드 안 해주겠죠. 만약 리펀드 하면 언제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선거 전.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 선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성장하고 물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라는 것도 그런 카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도.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과 물가라는 토끼가 탁 튀어갈 때 우리는 성장으로 쫓아간다고 한쪽을 테이크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크하지 않은 쪽에서 어떤 기회비용이 발생하는지가 그래서 내년 초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저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이게 내년에는 좀 중요한 이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5월인가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사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애프터 파월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의 연준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연준 의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그 새롭게 뉴 연준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어떤지 그렇죠. 예, 그거를 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겁을 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린스폰 의장이 들어온 다음에 87년도 10월인가 9월에 들어온 다음에 10월인가 블랙 먼데이가 왔거든요. 버냉키 의장이 2006년에 들어온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버냉키 쇼크라고 해서 시장이 휘청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연준이잖아요. 그 새로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은 과연 요거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바라볼지 요건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내년에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블랙 먼데이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준이 이제 바뀌게 됐었을 때 뉴 연준을 시장이 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그게 내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게 그러니까 내년 5월이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시점은 5월 4일 직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니 근데 그게 좀 뭐 후에? 전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가 빠집니다. 아니면 채권 금리 뜁니다. 이 말씀보다도 그거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그래서 이슈로 말씀드린 게 중간 선거 말씀드렸고요. 11월에.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의장 교체될 땐 또 조용한 적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다라고 저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 3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4분기만 남겨놓고 이렇게 뵙고 또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회계가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니까 정말 좋은 시점을 뵙고요.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듣는 동안 시간이 후루룩 갔는데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제가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사실 국장으로 많이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네네. 시장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네네. 이제 나는 국장에서 당분간 기회를 보겠다라고 예. 이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와 저는 기본적으로 빈집털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주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진짜 기록적으로 뛰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40%를 단기에 끌어올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웃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게 너무 많이 비워놓으셨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니까 비워놓은 상태에서 뛰어 올라오니까 오히려 좀 뭐랄까요. 올해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허감? 이런 것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미래를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이제 재정 지출을 좀 늘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멀티플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효과가 좀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21년도 2월에 전고점을 이제 넘긴 거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 다 왔다. 무조건 국장은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변화들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에도 좀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것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라는 거는 또 너무 국장에만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들어가는 예, 거는 그러니까 일부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주식으로 거의 다 쏠려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쏠렸을 때 또 이렇게 반대편에서의 반란, 그럼 빈집털이를 당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하시는 것들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고루 나눠 놓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대표적인 교훈이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반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을 예, 저는 그렇게 동의하시는 생각을 하고 걸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짧은 동안에 인사이트도 얻어보고 재밌는 얘기도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월간 오건영을 또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니까요. 조금 더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